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시찰단은 오늘 오후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만나서 세부 시찰 항목을 점검하고 곧바로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이번 시찰이 일본에 명분만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에 시찰단은 오염수 분석 설비를 하나하나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국 전 우리 시찰단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 확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도쿄 전력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좀 해서 세부적인 시찰 항목을 체크를 합니다. 핵종 분석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핵종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핵종 분석을 하는 장비는 뭘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일본 시찰이 일본에 명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내 비판들도 분명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각오로 좀 입국을 하십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설비에 대한 성능부터 하나하나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서 비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한 목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독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독일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했던 젤렌스카 여사가 지뢰 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장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뢰 제거 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의 각종 지원 약속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선동쇼라며 비난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성명을 통해 G7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해 회의장을 선동쇼로 만들고 반러시아, 반중국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G7 정상회담이 세계 질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찰 풍선 격추 이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찰 풍선 격추 이후 냉각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곧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d then this silly balloon that was carrying 2 freight cars worth of spine equipment was flying over the United States, and it got shot down, and everything changed in terms of talking to one another.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begin to thaw very shortly.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도 명시된 것과 같이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즉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크, 즉 위험을 제거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from China. We're looking to de-risk and diversif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means taking steps to diversify our supply chains, and we're not dependent on any one country for necessary products.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긴장과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there is clear understanding among most of our allies that in fact if China were to act unilaterally, there would be a response.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만나려고 하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부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구매와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 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 판공실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안보심사 판공실은 마이크론 제품에는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와 경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올해는 한독 교류가 개시된 지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양국은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앞으로 한국과 독일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유럽과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박 3일 방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한 EU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샤를 미셸 EU 상임위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또 공식 만찬을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브리핑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협력 관계를 위해 협력 분야를 그린, 보건, 디지털 3대 신협력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직위 해제됐는데 성착취물을 요구했다는 추가 혐의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차에서 내려 연행됩니다. 중학교 1학년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0대 A씨입니다. 왜 성착취물 요구하셨어요? 성착취물 요구하고 구매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A씨는 영장 실질 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이후 그 즉시 직위 해제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착취물을 요구했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물 옆 창고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 고시원 안에 있던 12명은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대동톨게이트 부근을 달리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2명은 바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번 차량 화재로 10여 분 동안 부산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에 잠입해 가짜 신분을 사용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에 있는 통신 상자를 열자 작은 물체가 툭 떨어집니다. 전자담배 액상 용기처럼 생겼지만 대마입니다. 마약 판매 측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처럼 마약 거래가 교묘한 방식으로 일상에 파고들면서 마약 사범과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모두 18,395명으로 5년 만에 30% 넘게 늘었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약 조직들은 다크웹을 이용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수사해야 공급책부터 유통책까지 검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법으로 허용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신분 위장 수사는 불법입니다. 마약을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 정도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경찰이 가짜 신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그 범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언더커버라는 잠입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해 전략과제에서 위장 수사를 마약류에 확대 적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경찰의 폭넓은 위장 수사가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칫하면 이른바 함정 수사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의 의도 자체를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그 형사법에 정한 이제 교사범에도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에 따라 위장 수사가 검거 실적 쌓기용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의 허가 등 안전장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윤 의원을 이르면 오늘 불러 돈봉투 자금 조달과 전달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는 달리 윤 의원은 비공개 출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돈을 주고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논의에 나섭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우선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해왔습니다. 논의를 거치며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경매, 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을 제안하며 한 발 물러섰고 정부는 피해자의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하거나 경매 대행 과정에서 정부 부담 비용을 50%에서 7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인데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전후 재건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좀 이어갔는데 관련 기사가 실렸나 봐요? 맞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면서 사업 비용은 7,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1,000조 원 이상이 되는 건데요. 현재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 뛰어들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인접국 폴란드의 지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업들은 발전소와 주택, 또 도로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어제부터 관련 일정 수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건 사업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들어오는 기업에 보상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쟁 중인 지금 이미 들어가서 재건 사업에 나선 해외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데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 뭐 음주운전 관련 보도도 많은데 스마트폰 사용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심하고 있다고요. 네. 기사에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해외 애플리케이션 사례들이 소개돼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개발한 앱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5초 이상 사용하면 미리 녹음해둔 가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빠, 위험하니까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뭐 이런 안내가 나오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출신 기술자들이 만든 또 다른 앱은 시속 24km 이상 주행할 경우에 통화와 문자 수신, 또 알람 등이 자동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쌓여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앱도 있고요. 또 운전자에게 연락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운전 중이란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서 알려주도록 하는 앱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자녀가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오면 확실히 좀 스마트폰 사용을 덜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 좀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와 같은 앱을 개발할 기술력은 이미 우리도 충분한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CT 업계 관계자도 강제 규정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손을 떼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크고 관련 사고도 최근 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사는 우리가 해외와 비교해서 처벌 수위도 낮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영국이나 호주, 또 일본 등과 비교해서 20% 미만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저도 뭐 운전할 때 앞차가 이상하게 운전한다 싶어서 가서 보면 스마트폰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확실히 경각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집회 소음과 관련한 기사인가 봐요.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집회 시위 소음과 관련해서 최고 소음 그리고 평균 소음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분 동안 평균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시간에 2번만 큰 소리를 내거나 5분간 강한 소음을 내고 5분은 소음을 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기준을 교모히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홀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기도 합니다. 이에 경찰은 최고 소음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소음이 좀 너무 크다 보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할 때는 미리 소음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는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집회 신고 때 확성기의 사용 대수나 최대 출력, 또 크기 등을 신고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9건 정도 발의가 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가 빨리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인데요. 초중생 학부모 88%가 우리 아이는 이과로, 또 이 중에서 50%는 의학 계열이다. 또 뭐 이과, 의대 쏠림 현상에 관한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학원에서 학부모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중학생 학부모는 84.4%, 초등학생 학부모는 92.3%가 이 자녀가 이과로 진학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9명 꼴이었고요. 그중에서 절반은 의학 계열로의 진학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종로학원 측은 앞으로 수능에서 문과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역대 최저치를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2018년도 수능에서 64대 36 정도로 앞섰던 사회탐구 응시자 수가 지난해 수능에서는 이미 50대 50이 됐고요. 올해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불균형이 더 심각해질 거라면서
문과의 우수 학생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과 육성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과 졸업생으로서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기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자, 다음 신문 좀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에서는요, 자, 의대 인원을 좀 증원을 하는 게 오히려 의대 블랙홀이 더 커질 게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의대 정원은 17년 동안 동결돼 왔습니다. 3천여 명 수준인데요. 하지만 최근 의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의대의 블랙홀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확대한다면 이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레 정부와 의협 간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증원 문제도 아마도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 현상, 분명히 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현상은 아닌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글자냐? 요즘 학생들 중에 악필이 좀 많아졌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로 줌인을 하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진이 하나 실려 있죠. 요즘 학생들은 손으로 쓰는 글씨보다는 키보드로 치는 글이 더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악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좀 해석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내 시험이나 대입 논술, 또 국가 자격증 시험 등에서는 손으로 답안을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글씨 바르게 쓰기 강좌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묻고 답하는 풍경이 벌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학생들은 글씨를 잘 쓴다. 이것도 옛말일 정도로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악필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성인들 중에서도 이제 보이는 이미지와 글씨가 굉장히 다를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가 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글씨 교정해주는 학원에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기사에도 사례가 나와 있는데 악필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린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서 글씨 연습을 시키려는 학부모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 성인 중에서도 앞서 말한 국가 자격증이나 또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글씨 교정 학원을 찾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손으로 필기를 하는 것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사고력 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또 창의력과 인내력을 길러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요즘에 글씨를 조금씩 가르치고 있거든요. 좀 많이 좀 써보게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다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돌아가는 즉시 담판을 짓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사흘간 일정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귀국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 한도 협상 중단의 책임을 공화당으로 돌렸습니다. 공화당 요구에 따라 1조 달러 이상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더 요구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Now it's time for the other side to move from their extreme positions because much of what they've already proposed is simply, quite frankly, unacceptable. 반대로 공화당에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바이든 대통령 고집 때문이라며 공화당은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The White House is just, look, we can't be spending more money next year. We have to spend less than we spent the year before. It's pretty easy.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채무 불이행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노인연금과 공무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에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As soon as June 1st, and I will continue to update Congress, but I certainly haven't changed my assessment. So I think that that's a hard deadline. 협상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원에서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실무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귀국 이후엔 메카시 의장과 직접 만나
談判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극우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미지근한 합의는 거부할 거라며 백악관과 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부채 한도 문제로 해외 순방 일정을 단축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지 질문해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으로 G7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미국의 힘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연 3.5%로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슬금슬금 올라 어느새 1,330원대 자리 잡은 환율이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새로운 위원 2명이 합류한 이후 처음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잡혀가는 데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하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출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지 않나라는 지금 기대가 좀 있었었는데 갑자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나면서 찬물이 끼쳐진 그런 상황이라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 둔화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환율은 변수입니다. 올해 초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원화 약세 속에 1,330원대를 오가며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중국의 경제재개 효과 부재까지 더해지며 원화 약세 지속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전히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할 점은 무역수지 적자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입 기업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원달러 환율을 인상시킬 요인이라는 점.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도축장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잠정 조치로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이번 비정형 광우병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이후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오염된 사료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한 좀 압박성 성명이 좀 있었는데 특히 핵심적인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사실 G7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19개 정상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중국,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또 채택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그 공동 성명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대부분 중국과 이제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정 보장에 대해서 특히 비시장적인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 대항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광물, 물자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강화를 해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공급망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망 혼란의 주범을 뭐 러시아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그러나 성명서에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치가 중국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의 주요 광물로 언급됐던 히토류의 경우에는 중국이 생산량 대부분을 지금 쥐고 있는 틀어지고 있는 광물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이제 우방국까지 이 동맹국까지 같이 이제 대결하는 구도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그 우려스러운 양상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G7 공동 성명 발표 후에 당연히 중국은 이제 내정 간섭이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뭐 미중 갈등이 더 이렇게 첨예해지는 건 아닌지 뭐 우리 경제에 이렇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중국의 경우에는 G7이 이제 공동 성명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이제 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이제 러시아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은 자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격양된 목소리로 맹비판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지금 서방이 러시아와 중국의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선전포고에 대해서는 확고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번에 의장국인 이제 주최국인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 조치했고 특히나 G7이 중국의 가장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인권 문제를 또 내세우고 있는데 홍콩이나 신장, 티베트의 인권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외부 세력 해협에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중국한테 G7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자신의 인권 악행부터 깊이 반성해라라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공동체예요. 특히 이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금 독자 제재를 대제로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어떤 미국이야말로 경제 무역을 정체하고 있다, 무기화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협박자가 아니냐 강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지금 사실은 G7을 맞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불러서 회의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중 패권 전쟁에 서서히 이제 우리 자의반 타의반으로 굉장히 개입되는 양상이어서 상당히 좀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공동성명 이후에 국가들 간의 즉각적인 반응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뭐 우려들이 당연히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중 관계가 곧 해빙이 될 거다 이렇게 약간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이 말이 무색하게 이제 중국에서 말로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 보안 문제라고 사실 명목상으로 이유를 들긴 했지만 이게 진짜 보안 문제인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당일 가는 날 예. 바로 이제 중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중국이 만에 하나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미국은 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말게 해달라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세계 3위이면서 미국의 최대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 예. 그러면서 중국의 주요 인프라 운영자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여기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마이크론 제품이 어떤 보안상의 위험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맞대응하겠다라는 건 분명한 시그널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당장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거의 4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단 말이에요. 미국과 그리고 이 대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보니 수출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마이크론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제 이 미국이 먼저 때렸어요. 사실은 지난해부터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았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인 YMTC를 포함한 36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한 보복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는 이 눈에 눈
바로 이제 중국이 가격한 거예요. 네. 그럼 과연 미국이 이걸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 제품 제재에 나서게 되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그 반도체가 좀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 쪽에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기회로 봐야 될까요? 불똥이 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우린 사실 그동안은 기회로 여겨왔는데 미국이 앞서서 우리한테 먼저 예. 카드를 꺼냈어요. 그 빈자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꿔서는 안 돼라고 이제 미리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 퇴출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수혜가 한국 기업에 몰릴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자급할 만한 능력은 되지 않아요. 로엔드 제품은 중국이 물론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엔드, 굉장히 고사양의 제품은 여전히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론을 빼게 되면 한국 업체가 수혜 대상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또 겨냥해서 중국을 옥죄기 위해서 이제 우방국의 기업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미중 갈등 속에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는 이제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형국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충북 지역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도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한우 가격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열흘새 10% 가까이니까 하루에 1%씩 가까이 올랐다는 예. 얘기거든요. 지난 10일에 충북의 한우 농장에서 발생했던 이 구제역이 한우 가격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구제역이 발생되면 그 지역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한 지역에 이제 두수의 경우는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일 기준 킬로그램당 14,000원, 19일 기준 14,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열흘새 9.3%가 오른 겁니다. 예. 물론 정부는 지금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살처분되는 마리수를 감안하게 되면 공급에 충분한 충격을 줄 만큼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방역 당국은 어쨌든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대체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 찾든가 예. 아니면 그마저도 좀 불안하니 수입산 먹지 말고 한우 먹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요가 몰리게 되면 공급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게 되면 한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 오를 가능성. 그러면 아마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커지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지만 보니까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됐는데 반도체 기업에 특히 좀 집중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셀코리아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내다 팔았어요. 첫 해에는 물론 이제 동학개미가 좀 방어를 했지만 지난해까지 내다 팔던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거의 한 11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다는 겁니다. 이 규모는 IMF 이후 1998년 이후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가장 최대 규모인데 특히 보면 물론 미국의 리스크가 은행 리스크며 여러 가지가 이제 금융 특히나 이제 금리 올리겠다는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일본 증시 강세예요. 이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그리고 기관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연중 최고예요. 이게 아마 이제 외국인들 매수의 대부분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80~90%가 지금 반도체주에 몰려 있는데 아마 이 얘기는 2분기까지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디램 이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반등하지 않겠느냐. 3분기 이후에는 반도체 업황의 이제 반등을 예견하고 외국인들이 미리 산 게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주말에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의 지금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재산 사항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의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전 소위원회에 이어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사실이 드러난 김남국 의원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생 코인에 손해를 감수하며 투자를 해서 비정상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매수 전 사전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처음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는 비트토렌트입니다. 김 의원이 처음 구매한 지난 2021년 2월엔 개당 1원 정도였지만 2달 만에 12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이른바 김치코인을 낮은 가격일 때 사들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2월 투자를 시작한 네콩코인의 경우 개당 가격이 6,900원 정도일 때 5만여 개를 사들였는데 나흘 만에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코인인 마블엑스 역시 거래소 상장 직전 사들였고 공교롭게도 한 달도 안 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과 2월 거래소를 우회까지 하면서 모은 위믹스 코인 수십억 원대를 손실까지 감수하며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바꾼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의원의 클레이페이 매수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고점 직전에 코인을 사들이고 비주류 코인에 이른바 몰빵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사전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때문에 김 의원이 코인을 매수한 시기 비슷한 거래가 더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세계 정보가 제공된 흔적이 남아있다면 더 쉽게 정보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해서 수익을 본 계정을 쭉 나열을 해서 특정을 해보면 아마 그 특정 정치인 집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른바 콜드 월렛으로 불리는 오프라인 가상화폐 지갑 관련 기록도 확보해 김 의원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클레이페이 대표의 신원이 파악됐다며 출국 금지와 함께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제보를 확인하던 중 이모 씨가 클레이페이를 개발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스스로 대표라고 밝힌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이 씨와 접촉한 코인 개발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해당 인물이 김남국 의원 의혹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얘기가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에 열리는 가운데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 겸직 논란 등을 둔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과 함께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 겸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가 예고됐던 여성가족부가 1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차이로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사이 찬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 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근본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 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 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만 쏙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안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1년째 여가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과 갈등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은 물론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보호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권한을 확대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되냐 이런 건 등가는 아니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제도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개선됐고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 돌봄 여성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구조적 성차별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시각이 여가부 폐지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했을 때도 있었고 못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부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부처가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집행력을 강화시키던가 방향성이나 이런 걸 좀 재조정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갈등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의견 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끌어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국내 간편 결제 시스템의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본격 점검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카카오페이 지갑의 금액란에 조회 중이라는 문구만 보입니다. 송금 화면도 먹통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달과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한 뒤 돈을 결제하지 못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친구한테 금액을 이제 송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카카오페이만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카카오페이만 이용을 하거든요. 뭐 해킹이라서 당한 줄 알고. 앞서 지난 1월과 4월에는 네이버페이가 4차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시적 장애라고 하니까 연결이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처럼 최근 간편결제 시스템의 잦은 장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감원도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네트워크 오류나 데이터베이스의 과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급증하는 이용자들을 미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스템 용량을 키우거나 별도의 예비 시스템을 추가해 트래픽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용량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별도 이중화를 해서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도 이중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에 좀 더 강화된 안정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안 시스템이 이중화가 돼 있는 경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중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서비스 개시할 때 보안 시스템까지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현재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안정성이 곧 간편결제 시장 전체와 직결되는 만큼 사후약 방문식이 아닌 보다 책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중미 엘살바도르의 축구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참사가 발생해 현지인들이 깊은 슬픔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텔레비전 축구 중계 진행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장 곳곳에서 심폐소생이 이루어지고 구조대원들은 부상자들을 긴급히 실어 나릅니다. 또 다른 곳곳에서는 쓰러진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거나 뿌리고 옷으로 부채질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 엘살바도르 수도의 쿠스카틀란 경기장에서 프로축구 리그 알리안자와 파스 간의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이 닫힌 문 쪽으로 갑자기 모여들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stimosamente habían niños, ancianos, ellos fueron los perjudicados. Si vos ves, hay gente que 경기장 안팎 일대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폭력 사태까지 빚어졌고 최소 12명 이상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끔찍한 압사사고 현장 모습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Al principio pensábamos que era sobre el fuego que habían prendido los de la Alianza, la afición de Alianza, pero en realidad lo que se había tratado era tipo una avalancha de personas en la entrada. AP통신은 경기가 오후 7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7시에 문이 닫히면서 티켓 소유자들이 입장을 못하자 닫힌 문 쪽으로 몰려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조 티켓이 판매돼 인파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고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멕시코 북부에서 아마추어 자동차 경주를 준비하던 중 괴한의 총격으로 1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8분쯤 바하 캘리포르니아주 산비센테 지역 한 도로 인근에서 카차니아쇼라고 불리는 자동차 대회 레이스를 준비하던 아마추어 경주자들에게 괴한들이 접근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이 해마다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시입니다. 5개의 특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브롱크스를 제외한 4개 지역이 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조금씩 뉴욕시가 가라앉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의 연구 결과 뉴욕시는 매년 1에서 2mm씩 침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빼곡히 들어찬 건물입니다. 뉴욕에는 100만 개에 달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무게는 7억 7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 건축물인 에펠탑의 무게가 11,000톤가량인데요. 에펠탑 7만 개에 달하는 무게가 뉴욕시를 짓누르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실제로 뉴욕 해수면은 지난 1950년 이후 22cm나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지하철과 주택 등이 침수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렇게 침수가 반복되면 건물을 고정하는 구조물이 바닷물에 노출돼 녹이 있을 수 있죠. 당장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건 물론이고 뉴욕이 수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를 만나 한국 문화재 반환을 포함해 문화교류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른스트 여사를 만나 독일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와 관련해 양국 전문기관 공동 출처 조사 등 구체적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에른스트 여사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 반환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9분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강원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2km 떨어진 동해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8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1로 대부분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바깥 활동 계획하셨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인천과 강원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먼지 농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북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흐린 날씨 속에 대부분 예년 기온을 밑돌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21도, 부산은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